모든 사건은 이 실물 경제죠. 이 거시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 이 사건이 대체 왜 생겼을까 보면 모든 게 다 이 거시경제의 흐름 속에 다 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실물 경제는 어느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을까요? 우리 채널에서는 지금 이렇게 둔화 어느 구간쯤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 경기 정점 뭐 근처 여기 어디쯤에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시작이다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뭐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봤을 때 현재 다수 지표들에서는 경기가 둔화 영역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기 판단은 대표적으로 뭐를 보면 될까요? 금리를 보면 됩니다. 2023년 이번 8월 9일에 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넘어섰어요. 3% 중반에 머무르다가 이제 쭉 올라와서 4%까지 올라간 건데, 미 연준 기준금리죠. 단기금리는 몇 퍼센트일까요? 5.5%입니다. 지금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면 연 4%밖에 안 주는데 1년만 빌려주겠다 그러면 5.5%를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문용어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돼 있다, 이 소리죠.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상황 아닙니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돈을 꿔가는데, 야, 나 10년 동안 빌려줘 그러면 당연히 높은 이자를 줘야 되는데, 10년 동안 빌려가려 그러면 더 낮은 이자를 주고, 딱 1년만 빌리려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준대요. 그러면 누가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고 싶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기현상은 장기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없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가의 뭐 내구재라든가 부동산, 뭐 설비 투자 이런 거를 할 경우에 사람들이 단기로 돈을 빌리나요? 아니죠. 장기로 돈을 빌리게 되는데, 장기로 이렇게 돈을 빌려서 뭐 투자하거나 매수하거나 이럴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은행에서는 장기로 돈을 좀 빌려가세요 하면서 금리를 낮춰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경으로 장기 금리가 훨씬 더 낮은 거죠. 한 1.5%나 더 낮고 단기 금리가 더 높은 뭐 이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사람이 점점 부족해져 가는 그런 상황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는 거고, 그러다 급기야는 경기 침체가 오죠.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시면은 90년에 저축대부조업 사태, 요게 지나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오히려 기준금리도 막 낮추고 이러던 와중에 침체가 터졌고, IT 버블 때도 똑같죠.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경기가 침체돼서 금리를 낮추고 막 이러던 과정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뻥 터졌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게 이렇게 정상화되는 과정에 터질 수도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다.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렇게 역전이 되고 나서 과거 한 50년 역사에서 경기 침체가 온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78%입니다. 굉장히 높죠. 앞으로 78%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막 폭락이 오고 그럴 확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자, 여기 뉴스를 찾아보면 미국 은행주가 무더기 약세다. 왜냐? 무디스가 미국 중소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대형은행도 강등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을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시경제와 맞물려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당연히 금리가 상승해서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자, 모든 은행들은 장기 국채를 보유하여 기본적으로 국채가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고 금리가 과거에 항상 높았기 때문에 장기 국채를 보유하죠. 근데 대형은행들은 적절하게 포트폴리오가 잘 배분돼 있고 워낙에 예금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뭐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지만, 중소은행들은 장기 국채 비중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망할 가능성도 큰 거죠. 최근에 하락하던 이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은행들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터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고, 이런 현상은 금리가 인상됐을 때 나타났던 반복적인 현상이에요. 지금만 이런 일이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보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돈줄이 마른다, 신규 대출도 대거 중단됐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 공실률도 지금 높은데 금리가 높아서 차환 대출의 어려움을 상당히 크게 겪고 있고 대출도 잘 안 받는다, 막 이런 얘기예요.
이유는 역시나 금리가 높기 때문인데 미국의 상업용 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다릅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고정금리죠. 그래서 30년, 20년 이렇게 쭉 고정금리로 그냥 가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5년 변동금리고 25년 만기 상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상업용 부동산은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최근에 보시면은 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팔지도 않고 주택가격도 굳이 싼데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업 및 산업대출 보시면은 금리가 쭉쭉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차트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앞서서 장단기 금리 역전을 설명드리면서 지금 장기로 대출하고 그럴 사람이 부족하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대출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상업 및 산업 대출, 얘네들 다 변동금리죠. 이 대출액이 줄어드는 구간에는 어떤 구간이죠? IT 버블 붕괴, 침체, 리먼 사태, 코로나 때도 그렇고 2022년 이게 주식시장이 확 빠졌을 때도 그때도 역시나 대출이 좀 감소했던 구간이죠. 그리고 지금도 대출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출이 감소하는 구간들은 경기가 둔화 및 침체되거나 또는 주식시장이 급작스럽게 안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투자와 연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소비자들은 대출을 통해서 차량을 구매하고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이렇게 수요에 영향을 미치죠. 기본적으로. 근데 대출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대출을 일으켜서 원자재도 구매하고 상품 이런 것도 구매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더 많이 만들어서 이윤을 내는데 대출이 감소한다는 소리는 소비자들의 소비도 감소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 원자재나 상품 이런 것들을 적게 구입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출하량이죠. 제조업의 출하량도 대출 감소와 함께 다 맞물려서 감소하는 구간들이 역사적으로 똑같이 다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2020년 코로나 때는 강제로 대출이 굉장히 많았죠. 집에서 쉬어야 되니까 기업들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요건 그냥 요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요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출하의 대출 감소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보면 대부분 다 출하가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자, 대출은 또 뭐와 연관이 있을까요? 재고입니다. 기업들은 이 원자재, 부품, 상품 등을 구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기업들이 원자재랑 부품, 상품들을 많이 쌓아둬야 원활하게 제품 생산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재고를 많이 좀 비축한다는 얘기는 기업의 현금을 아예 묶어둔다는 소리죠. 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들은 이 재고를 쌓으면서도 대출을 통해서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죠. 그런데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출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죠?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대출이 잘 안 되고 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출받기 어렵고 그러면은 재고를 그만큼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출이 감소하는 구간에는 역시나 기업들의 재고도 박스 친 것처럼 이렇게 쭉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고 지표도 보시면은 경기 침체 구간에는 항상 이렇게 둔화 및 침체 구간에는 항상 재고가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기업의 재고를 감소시킨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고용을 줄이고 투자를 줄일 때 그때 재고 감소가 일어나죠. 한마디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 및 둔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높은 수준의 금리는 대출의 감소로 이어지죠. 대출을 잘 안 해주고 대출 환경, 즉 심사도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대출의 감소는 기업들의 출하죠. 즉 매출액 감소로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돼서 떨어지고 재고의 감소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기업들의 생산, 투자, 고용 감소가 나타나는 침체 시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전부 흘러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죠. 실물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과 거의 함께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실물 경제가 산책하는 개입니다. 느긋하게 실물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주식시장은 주인을 왔다 갔다 앞서 나갔다 뒤서 나갔다 하면서 따라가는 개와 같아요. 결국에는 앞서 나갔다 뒤서 나갔다 하지만 실물 경제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다수의 지표들이 실물 경기가 둔화로 가고 잘못하면 침체로 갈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산책 나간 개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산책 나간 개가 더 치고 올라간다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결국에는 주인을 따라간다 생각해야 될까요? 네, 몇 개월 단위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렇게 중장기로 투자를 하시고 경제 지표에 의거해서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중장기 사이클 투자자들은 폭락했을 때 저점에서 쓸어담는 바겐헌터즈.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경제가 어느 상황에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답이 딱 나오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영상 내용만 보면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 지표를 제가 사실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뭐 소통을 제대로 하죠.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아요. 한 달 교육을 제가 소통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 그 사이클이 있고 거기에 소속돼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 및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공개 방송에서는 좀 하기 힘든 얘기들이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꼭 메일 주실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